20세기의 가장 독창적인 사상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발터 베냐민. 그의 복잡하고도 정말 깊은 생각들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힌트는요, 바로 1차 세계대전의 포화 속에서 또 혁명의 열기가 세상을 뒤덮던 바로 그 시대에 그가 썼던 편지들 속에 있습니다. 이 편지들은 그의 날카로운 생각이 막 싹트는 그 순간을 포착한 가장 솔직하고 내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지금부터 그의 정신세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청춘은 선악을 넘어선 곳에 있다. 발터 베냐민은 이렇게 아주 도발적인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청춘의 이미지와는 좀 다르죠. 아니, 청춘을 상징과도 같은 그 순수함이 어떻게 인간을 죄로 이끌 수 있다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수수께끼 같은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베냐민은 대체 왜 청춘의 순수함을 긍정적인 가치가 아니라 반드시 극복하고 넘어서야 할 어떤 위험한 상태로 봤을까요? 그의 초기 사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독특하면서도 굉장히 날카로운 논리를 차근차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베냐민이 봤을 때 청춘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동물적인 순수함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고민 없이 그저 본능에만 충실한 상태, 다시 말해 책임감 없는 무지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는 사회가 이런 순수함을 자꾸 미덕이라고 칭찬하면 할수록 청년들은 세상의 모순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지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린다고 봤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나태한 성인이 되어버린다고 경고했죠. 우리가 생각하는 미덕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시각이죠. 그렇다면 이 죄의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베냐민에게 지식을 얻고 세상을 알아간다는 건 마냥 순수하고 기쁜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세상의 문제와 자기 자신의 소명을 깨닫게 되면서 짊어져야 하는 그 무거운 책임감, 바로 그 죄의 상태로 들어서는 거라고 본 거죠. 그리고 이 무거운 책임감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고민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오직 자신의 소명을 향한 헌신적인 행동을 통해서만 씻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이 말하는 진정한 청춘이라는 건요, 주민등록증에 찍힌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책을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해서 자기 삶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거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도 젊지 않다고 말해요. 즉 베냐민에게 청춘이란 생물학적인 나이가 아니라 세계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려는 그런 정신의 상기였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개인의 내면적 성숙과 책임을 강조했잖아요. 그럼 이런 도덕관이 현실 세계, 특히 여러 사람이 모인 집단 안에서는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까요? 베냐민은 당시의 학생운동에 아주 깊이 관여하면서 이 문제를 온몸으로 겪어야만 했습니다. 개인의 이상과 공동체의 현실이 아주 격렬하게 충돌하는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14년 베냐민은 학생운동 내부에서 벌어진 큰 갈등의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이념적인 순수성을 지키려는 그룹하고 현실적인 타협을 하자는 그룹 사이에서 분열을 막으려고 정말 애를 썼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죠. 이 경험을 통해서 그는 개인의 도덕적인 이상과 공동체라는 현실 사이의 그 깊은 간극을 아주 고통스럽게 마주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학생운동의 실패를 겪은 베냐민을 괴롭혔습니다. 아니, 개개인은 다 이기심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도덕적일 수 있단 말인가? 이건 사실 모든 공동체가 마주하는 근본적인 딜레마잖아요.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개인의 도덕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동체 도덕이라는 아주 놀라운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베냐민은 개인의 도덕과 공동체의 도덕을 아예 분리해서 생각했어요. 개인의 도덕은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린 문제지만 공동체 도덕은 뭐랄까 소수의 이상주의적인 개인들이 세운 하나의 상징적인 건물 같은 거라고 본 거죠.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그 건물의 복잡한 설계도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관심이 없더라도 그 건물 자체가 우리는 이런 이상을 추구한다는 강력한 상징이 되어서 방향을 제시해준다는 겁니다. 이 문장이 그의 핵심 생각을 정말 멋지게 보여주죠. 공동체 자체가 하나의 도덕적 이상을 담은 상징이 된다는 것. 설령 다수의 구성원들이 그 이상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자유롭게 행동하는 소수의 창조자들에 의해서 그 상징은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징이라는 개념은 교육에 대한 그의 생각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그는 당시 교육계가 교육자의 모범적인 삶과 학생에게 전달해야 할 이론을 자꾸 혼동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사의 역할이 단순히 착하고 훌륭한 본보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고 가장 중요한 건 지식이라는 이론 그 자체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교육에 흔들리지 않는 상징적인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제 베냐민 사상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언어, 비평, 그리고 진실의 관계를 아주 깊이 파고들면서 이후 그의 평생을 지탱하게 될 자신만의 독특하고 강력한 철학적 도구들을 하나씩 만들어 나갑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온갖 거짓된 이념과 선전이 난무하던 시대, 베냐민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위조된 생각들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진짜를, 본질을 찾아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그의 평생의 지적 동반자였던 게르하르트 숄렘과의 편지에서 정말 불꽃처럼 타오릅니다.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이 비평이라는 과업을 위해서 베냐민은 언어라는 도구를 탐색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는 대부분의 일상 언어가 진실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감추고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딱 하나의 아주 특별한 예외를 빼고 말이죠. 과연 그 예외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유머였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히 독창적인 생각 아닌가요? 그는 유머를 단순한 오락거리나 농담이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는 언어의 가장 강력하고 예리한 도구로 본 거예요. 유머가 기존의 엄숙한 질서와 권위의 균열을 내고 그 허울을 벗겨내서 본질을 드러내는 힘을 가졌다고 본 것이죠. 베냐민이 구상한 비평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마치 연금술처럼요. 자, 먼저 유머라는 강력한 빛이 허위와 가식으로 가득 찬 대상을 비춥니다. 그러면 그 거짓된 껍데기는 불타서 분해되어 버려요. 그리고 그 파괴적인 정화의 과정 끝에 순수한 본질, 즉 진실만이 남게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것은 남는다. 그것은 죄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웃는다. 이 짧고 강렬한 문장 안에 그의 비평이론 전체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모든 거짓이 불타 사라진 뒤 남은 순수한 진실의 죄를 보고 우리는 그 허무함과 동시에 진실이 주는 어떤 해방감 때문에 웃게 된다는 정말 지극히 심오한 통찰입니다. 베냐민의 사상을 떠받치는 또 하나의 거대한 기둥은 바로 임마누엘 칸트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칸트를 읽고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았어요. 칸트의 비범하고 강력한 생각의 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가 직접 창조해낸 독특한 용어에 문자 하나하나를 통달해야 한다고 믿을 만큼 정말 치열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칸트의 여러 개념 중에서도 특히 영원한 과제라는 개념이 베냐민을 사로잡았어요. 이건 단순히 풀기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과학이나 철학의 목적이 언젠가 최종적인 정답을 찾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무한히 계속되는 과제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정 자체가 목적이 되는 셈입니다. 베냐민의 이런 사상들이 결코 책상 위에서 고립된 채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의 편지들에 아주 생생하게 기록된 것처럼 강렬하고 때로는 아주 복잡했던 개인적인 관계라는 뜨거운 도가니 속에서 단련되고 형성된 거죠. 이 연대표를 보시면 불과 4, 5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전쟁과 지적 격변이라는 거대한 배경 속에서 그의 인생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관계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압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친구, 지적인 동반자, 아내, 그리고 아들까지. 이 관계들은 그의 사상에 아주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때로는 철학적인 사유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개인적인 감정의 순간들이 그의 편지에 담겨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우리에게 냉철한 사상가 이면에 가려진 한 인간의 고독하고 섬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죠? 그는 아들의 탄생을 그냥 개인적인 사건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한없이 작고 연약한 존재 앞에서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깨닫는 순간, 즉 존재 자체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아주 심오한 철학적 경험으로 받아들인 거죠. 자, 이제 1910년대의 끝자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권의 책과의 만남이 어떻게 베냐민의 사상에 기념비적인 전환을 가져오고 앞으로 펼쳐질 그의 모든 작업의 무대를 마련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1919년 베냐민은 자신의 생각이 정치를 향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초기에 겪었던 청년 운동에 대한 실망과 철학적인 사유를 넘어서서 이제 현실 세계를 변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방향 전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바로 한 동시대 사상가와의 지적인 만남이었습니다. 동시대 철학자였던 에른스트 블로흐가 쓴 유토피아의 정신이라는 책에 대한 그의 반응은 아주 양면적이었어요. 그는 책의 수많은 결점을 날카롭게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자기 자신의 사상을 측정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지적인 척도로 이 책을 인정한 거죠. 바로 이 지적인 만남이 청년 베냐민의 순수한 철학적 탐구와 이후 우리가 알게 될 정치, 메시아주의, 역사 철학에 대한 그의 가장 유명한 저작들 사이를 잇는 결정적인 다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의 형성기는 여기서 막을 내리고 새로운 사유의 장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낡은 세계의 가치가 모두 무너진 폐허 위에서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책임담이라는 죄를 짊어진 세대는 과연 어떻게 새로운 세계를 건설해야 하는가? 이 거대한 질문이 1920년대를 시작하는 베냐민과 그의 시대를 지배했습니다. 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 치열한 여정,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함께 탐구해 나갈 이야기입니다. I am, 즉 소명에 대한 자각은 언제나 죄의식이다.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상가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기에 이보다 더 강렬한 문장이 있을까요? 그의 초기 편지에 담긴 이 한 문장으로 오늘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책은 바로 발터 베냐민의 서신들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편지를 모아놓은 게 아니라 베냐민이라는 한 위대한 사상가의 지적인 작업실을 엿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창문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편지들을 길잡이 삼아서 잘 다듬어진 최종 결과물이 아니라 그의 위대한 사상들이 막 태어나고 꿈틀대고 때로는 서로 싸우던 그 생생한 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탐험할 베냐민의 작업실은 이렇게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먼저 젊음과 죄의식에 대한 그의 깊은 고뇌에서 시작해서 언어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로 넘어가 볼 거고요. 이어서 교육에 대한 그의 아주 비판적인 시각, 또 그의 서자를 가득 채웠던 당대 사상가들에 대한 날카로운 평가도 한번 엿볼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사상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뜨거운 우정 속에서 벼려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그가 온몸으로 맞서야 했던 시대의 위기에 대한 통찰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작업 공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베냐민은 젊은 시절 대체 어떤 도덕적인 고민을 했을까요? 그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젊음의 순수한 상태를 넘어서 더 깊고 진정한 도덕성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젊음은 그냥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반드시 넘어서야 할 어떤 과제였던 셈이죠. 베냐민은 젊음을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두 가지 아주 다른 상태로 나눠서 봅니다. 왼쪽에 동물적 순수함, 이건 뭐냐면 선과 악을 아직 구분하지 못하는, 그래서 뉘우칠 것도 없는 본능적인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그는 이런 상태에 머무는 걸 아주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무자각적인 젊음은 결국 생각 없는 나태한 성인기로 이어질 뿐이라고 봤거든요. 진정한 인감으로 성숙하려면 이 순수함을 일부러라도 잃고 고통스러운 전환을 겪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른쪽의 알매의 죄의식이라는 상태예요. 이건 다른 말이 아니라 자신의 소명, 내가 이 세상에서 뭘 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순간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그 무거운 책임감을 말하는 겁니다. 베냐민은 이 전환의 무게를 자기 말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합니다. 젊음은 유죄가 되기 위해 동물적 순수함을 잃어야만 하는 것이 사실이다. 즉 소명에 대한 자각은 언제나 죄의식이다. 그러니까 그에게 성숙이라는 건 그냥 편안하고 좋은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온몸으로 느끼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죄의식은 오직 가장 적극적이고 열렬하게 자신의 의무를 다할 때만 비로소 넘어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소명을 깨닫고 의무를 다하는 이 고통스러운 과정은 대체 무엇을 위한 걸까요? 바로 여기서 자유에 대한 베냐민의 아주 독특한 생각이 등장합니다. 보통 우리는 착한 일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베냐민은 그게 아니라고 봐요. 그에게 선한 행위는 다른 사람의 의지를 바꾸려는 목적을 갖지 않아요. 오히려 그 행위 자체가 그걸 행한 한 개인의 자유를 상징하는 거예요. 선은 오직 자유에서만 나온다는 그의 말처럼 진정한 도덕적 진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따르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소명을 깨달은 몇몇 자유로운 개인들의 자발적인 행위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베냐민의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정말 깊어지는데요. 그는 공동체의 도덕성은 그 안에 있는 개개인의 도덕성과는 별개로 존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소수의 자유로운 개인들, 즉 자신의 소명을 자각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마치 인 것처럼이라는 이 태도입니다. 이건 그냥 위선적으로 행동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베냐민에게 이 마치 인 것처럼이라는 태도는 아직 오지 않은 이상적인 미래를 현재로 끌어오는 가장 창조적인 알매 행위인 셈이죠. 그러니까 공동체는 우리 구성원 모두는 도덕적입니다 라고 보증하는 기계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새로운 도덕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베냐민의 추상적인 생각들은 그냥 머릿속에만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실제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1914년에 자유학생 운동에서 벌어졌던 내부는 그의 이론이 현실과 어떻게 만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화면의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는 의장으로 막 선출되자마자 아주 심각한 분쟁에 휘말리게 돼요. 게오르크 바르비촌이라는 인물과 그의 친구들이었던 하인네, 구트만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결국 운동은 쪼개지고 말죠. 베냐민은 공식적으로는 중재자 역할을 했지만 그의 편지를 들여다보면 마음속으로는 하인네와 구트만 쪽을 지지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론 속에서만이 아니라 바로 이 현실 속에서도 공동체의 도덕과 개인의 신념 사이에서 치열하게 고민했던 거죠. 자, 이제 베냐민 작업실의 두 번째 구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의 언어 철학을 탐구해 볼 텐데요. 이건 단순히 말을 어떻게 잘할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언어의 본질, 그 비밀스러운 삶 자체를 파헤치려는 아주 장대한 시도였습니다. 베냐민이 던진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언어는 진짜 뭘 위해 존재하는 걸까? 우리는 보통 언어를 그냥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베냐민에게 이건 너무나 얕은 생각이었던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언어랑 베냐민이 생각한 언어는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왼쪽의 도구로서의 언어가 일반적인 관점이라면 베냐민은 오른쪽, 즉 언어를 매체로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현실 자체가 그 안에서 만들어지고 존재하는 마치 공기나 물 같은 하나의 거대한 영역이라는 거죠. 그의 친구 숄렘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는 히브리어를 번역하면서 단순히 의미를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단어 자체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려고 애썼어요. 그에게 언어는 함부로 쓰는 도구가 아니라 존중하고 탐구해야 할 신성한 대상이었던 셈입니다. 그가 이 주제에 얼마나 깊이 빠져 있었는지는 그의 가장 가까운 지적 동반자 게르솜 숄렘에게 보낸 편지 한 통이 그냥 증명해버립니다. 무려 18페이지에 걸쳐서 언어의 본질, 특히 유대교와 창세기와의 깊은 연관성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막 풀어놓아요. 이건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쓴 글이 아니라 순수한 지적 탐구 그 자체였던 거죠. 그런데 베냐민의 언어 이론에는 정말 뜻밖의,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요소가 하나 숨어 있어요. 바로 유머의 독특한 힘에 대한 통찰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유머 속에서만 언어는 비판적일 수 있다. 비판이랑 유머라니 언뜻 보면 잘 안 어울리는 조합 같죠? 하지만 베냐민은 바로 이 둘의 관계에서 언어의 특별한 마법을 발견합니다. 베냐민이 설명하는 이 유머의 마법 한번 따라가 볼까요? 총 4단계입니다. 먼저 거짓된 것, 그러니까 위조된 실체가 있다고 칩시다. 이게 빛, 즉 유머나 비판과 딱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위조된 것은 그 빛을 견디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 뭐가 남을까요? 바로 진정한 것이 남는데 베냐민은 이걸 애쉬라고 표현해요. 마치 다 타버리고 남은 순수한 본질 같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우리는 그 쟤를 보면서 웃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머는 막 심각한 표정으로 진실이 이거라고 소리치는 대신 거짓을 무너뜨리고 남은 그 쟤를 보면서 씩 웃게 만듦으로써 가장 강력한 비판의 힘을 발휘한다는 정말 독창적인 생각이죠. 자, 세 번째 구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교육에 대한 베냐민의 아주 날카로운 비판과 진짜 교육이란 무엇인가,
대한 그의 탐구를 살펴볼 겁니다. 그는 당시의 교육 방식에 아주 근본적인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베냐민은 여기서 정말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한 주장을 합니다. 교육 이론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모범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없애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을 보고 배워라.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이 가르침에 바로 문제가 있다고 본 거죠. 아니, 모범을 보고 배우라는 게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베냐민이 왜 이걸 비판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그는 모범이라는 게 단지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라는 사실만 보여줄 뿐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성적인 이해를 주지는 못한다고 봤습니다. 그건 그냥 동경이나 암시 같은 모호한 힘에 기댈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교육자의 역할은 간접적인 모범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가르침, 즉 이론 그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과 가르침을 자꾸 나누려고 하는 것 자체가 당시 학교 시스템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까지 말합니다. 네 번째 구역은 바로 베냐민의 서재입니다. 그의 책장에 어떤 책들이 꽂혀 있었는지, 그리고 당대의 위대한 사상가들에 대해 그가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한번 훔쳐보는 거죠. 마치 그의 머릿속 지도를 그리는 작업과 같을 겁니다. 이 표를 좀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베냐민의 비평이 얼마나 예리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예를 들어 괴테를 볼까요? 존경하면서도 그의 역사적 고립이라는 약점을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반면에 진멜의 책은 극도로 조잡하다고 아주 가차없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그냥 좋고 싫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상가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자기 생각의 좌표를 설정하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저자가 좀 의심스럽다고 생각했던 클라게스의 책조차도 위대한 철학적 저작이라고 인정하는 열린 자세를 보세요. 그는 이렇게 당대의 거인들과 한 명 한 명 치열하게 지적으로 대결하면서 자신의 사상을 단련시켰던 겁니다. 자, 이제 베냐민의 지적인 생애에서 좀 더 인간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구역인데요. 그의 심오한 아이디어들이 그냥 혼자 골방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의 대화와 논쟁이라는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벼려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먼저 그의 아내 그레테가 있었습니다.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아내와의 관계를 유일하게 창조적인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총체적으로 보고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죠. 이 말 한마디가 그의 지적 활동에 개인적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평생의 지적 동반자였던 게르솜 숄렘이죠. 두 사람은 수십 년간 편지를 주고받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수학의 본질이 뭐냐? 시오니즘이란 무엇이냐? 번역의 정수는 어디에 있느냐? 언어의 가장 깊은 구조는 어떻게 생겼냐? 정말 철학적으로 가장 어렵고 중요한 문제들을 두고 평생에 걸쳐 치열하게 논쟁했던 겁니다. 하지만 우정이라고 해서 늘 생각이 같았던 건 아니에요. 특히 친구 플레렌스 크리스티안 랑과의 논쟁은 정말 깊고 아픈 부분이었습니다. 랑은 베냐민에게 유대인 지식인으로서 독일 사회에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라고 촉구했어요. 하지만 베냐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오히려 침묵과 유익한 공모를 주장했죠. 이게 뭐냐면 시끄럽고 무의미한 논쟁에 휩쓸리기보다는 뜻이 맞는 소수와 조용히 연대하는 게 더 낫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상황에서 유대인이 독일어로 공개 발언을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고, 결코 진정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논쟁은 그들의 철학이 얼마나 현실적인 무게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죠. 이렇게 치열하게 사유했던 베냐민의 아주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편지도 있습니다. 바로 아들 슈테판이 태어났을 때 쓴 글인데요. 그는 갓 태어난 이 작은 인간을 어떻게 아버지는 즉시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 알아보는지, 그게 너무나 신기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존재 앞에서 존재에 관한 모든 문제에서 자신이 가졌던 그 우월감이라는 게 얼마나 하찮게 느껴지는지를 고백하죠. 그러면서도 그는 잊지 않고 18세기의 위대한 작가 레싱 역시 비슷한 생각을 편지에 썼다는 사실을 덧붙입니다. 그의 가장 개인적인 경험조차도 그가 평생을 바쳐 탐구했던 거대한 사상의 역사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역입니다. 여기서는 베냐민의 후기 편지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던 문화적, 정치적 재앙을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는 그 시대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1920년대 독일은 정말 혼란스러웠죠.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사회는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목격하면서 베냐민은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 아주 놀라운 선택을 해요. 1924년에 프랑스의 왕당파 신문인 악시옹 프랑세즈를 구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정치적 입장에 동의해서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는 그 신문의 관점이 어리석어지지 않고 독일 정치의 세부 사항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혼란 속에서 객관적인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그가 얼마나 필사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그는 1920년대에 점점 더 심해지는 독일의 고립이 문화에 어떤 손상을 입힐지에 대해 정말 무섭고도 예언적인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는 독일 민족의 그 완고함이 스스로를 감옥 같은 독방에 가두고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로 인해 독일이 가진 위대한 지적 보물들이 결국 녹슬고 다루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말 소름 돋는 통찰이죠. 이 녹슨 보물이라는 비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베냐민은 독일의 지적 유산이 마치 더 이상 박물관에 전시되지 않아서 그 감동과 힘을 잃어버린 왕관 보석처럼 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그에게 과거란 그냥 박물관에 박제된 죽은 유물이 아니었어요. 현재와 살아 숨쉬면서 계속 관계를 맺을 때만 비로소 생명력을 갖는 살아있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런데 독일이 스스로를 고립시키면서 그 과거의 생명력을 죽이고 있다고 본 거죠. 베냐민의 이 역사적 우려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져지는 질문 같습니다. 그는 한 문화가 스스로를 고립시킬 때 그 위대한 과거의 보물들마저 생명력을 잃고 녹슬어 버린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이번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적 보물들이 녹슬지 않도록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요? 베냐민의 경고는 한 세기 가까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아주 유효한 질문을 남깁니다. 1차 세계대전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 바이마르 공화국은 그야말로 혼돈과 창조의 에너지가 들끓던 시대였죠. 오늘 우리는 발터 베냐민이 남긴 편지들을 통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치열했던 시기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정말 대단했던 지적인 야망이 어떻게 그토록 쓰라린 실패로 끝났는지, 그리고 그 엄청난 좌절이 어떻게 그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급진적인 자기 변혁으로 이끌었는지 그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긴 편지들을 길잡이 삼아 한 걸음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1921년에 베냐민은 정말 대단한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대 독일 지성계의 판을 한번 바꿔보겠다, 이런 포부로 새로운 학술지 창간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 편지는 그의 평생의 친구였던 게르숑 숄렘에게 보낸 건데요. 여기서 그는 학술지의 공식 편집장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나요? 그는 이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 이 한 문장에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을까요? 이 프로젝트의 지적인 방향키는 완벽하게 내가 쥐고 있다는 베냐민의 아주 강한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름뿐인 편집장과는 상관없이 이 학술지의 영혼과 비전은 바로 나, 발터 베냐민에게서 나온다는 선언처럼 들리는 거죠. 이 시기는 베냐민에게 정말이지 거대한 희망과 지적인 기획으로 가득 찬 그야말로 새로운 지평선을 여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는 기존 학계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아주 독창적인 생각들을 세상에 펼쳐보일 단단한 발판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그가 만들려던 학술지 이름 자체에 그의 사상의 핵심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점이에요. 앙겔루스 노부스, 러틴어로 새로운 천사라는 뜻이죠. 이건 그가 무척 아꼈던 파울 클레이의 그림 제목이기도 합니다. 베냐민의 묘사를 들어보면 이 천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벌린 채 날개를 펼치고 있어요. 근데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바로 과거를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보는 과거는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는 그런 연대기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저 발밑에 끝없이 쌓이는 폐허의 더미, 단 하나의 거대한 파국일 뿐이죠.
천사는 이 폐허 더미에 머물면서 죽은 자들을 깨우고 부서진 것들을 다시 합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천국에서부터 진보라는 이름의 폭풍이 불어와서 그의 날개를 사정없이 강타합니다. 그 힘이 너무 강해서 천사는 날개를 접을 수도 없고 속수무책으로 미래를 향해 떠밀려가죠. 바로 이게 베냐민이 역사를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역사는 승리한 자들의 기록이 아니라 폐허 위에 서서 과거의 고통을 응시하는 이 천사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 학술지 이름으로 이걸 썼다는 것 자체가 그의 지적 프로젝트가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당시 그의 편지들을 읽어보면요. 그 대단한 지적인 야망 뒤에 깊은 고독과 갈망이 느껴져요. 그는 이 유별나게 어려운 문제를 함께 헤쳐나갈 진짜 동지를 원했던 거죠. 특히 유대 신비주의 연구의 대가였던 게르숑 슐렘에게는 단순한 조언을 넘어선 어떤 지적인 동맹으로서의 연대를 구합니다. 편지에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야말로 이 문제에 대해 나와 행동의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이건 그냥 의견 좀 나눠보자는 차원이 아니죠. 자신의 이 험난한 지적 여정에 함께할 영혼의 동반자를 간절히 찾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에게 학문이라는 건 혼자 책상에 앉아서 하는 작업이 아니라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영혼의 교감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다른 사상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고뇌합니다. 이 편지에서 그는 법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플로렌스 크리스찬 랑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정말 깊은 영향을 줬지만 원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타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베냐민은 이 근본적인 생각의 차이가 결국에 고통스러운 결별로 이어질 거라고 예감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냐민에게 지적인 논쟁이 얼마나 실존적인 문제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냥 학문적인 견해 차이 정도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삶의 방향 자체를 결정하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던 거죠. 이렇게 야망으로 가득 찼던 시기는 그의 모든 지적 역량을 한데 모은 가장 중요한 학문적 작업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그의 미래를 보장해주고 독일학계의 발터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확실히 각인시킬 거라고 믿었던 이 프로젝트.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작업은 그의 가장 큰 직업적 위기, 그리고 거대한 추락의 시작이 되고 맙니다. 베냐민은 자신의 모든 지적 에너지를 교수 자격 논문, 독일어로는 하빌리타치온에 쏟아붓습니다. 당시 독일 대학에서 교수가 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었는데요. 그 주제로 17세기 독일의 비에에극을 선택합니다. 이건 정말 도발적인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비에에극은 고전주의 비극에 한참 못 미치는 뭔가 좀 조잡하고 과장된 예술적으로 수준 낮은 장르로 취급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베냐민은 바로 이 잊혀진 장르의 폐허 속에서 근대의 기원과 알레고리적 세계관의 본질을 파헤치고자 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논문 한 편을 쓰는 게 아니었어요. 문학 비평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바로크라는 시대를 완전히 새롭게 조명하려는 거대한 시도죠. 이 작업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비극과 독일 바로크 시대의 비에극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밝히는 것. 이 둘은 전혀 다른 원리로 움직인다는 거죠. 자, 화면을 보면서 하나씩 짚어볼까요? 먼저 비극. 이건 신화의 세계에 뿌리를 두고 있죠. 오이디푸스 왕처럼 영웅은 정해진 운명에 맞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몰락하고 그의 죽음은 공동체를 위한 숭고한 희생이 됩니다. 시간도 신화적인 순환의 시간이죠. 반면에 비에극은 어떨까요? 이건 구체적인 정치 현실, 즉 역사에 뿌리를 둡니다. 주인공은 우유부단하고 고뇌에 찬 군주고요. 그의 몰락은 영웅적인 희생이 아니라 속절없이 쇠락해가는 한낱 피조물의 구경거리일 뿐이에요. 시간은 종말을 향해 일직선으로 달려가는 세속적인 시간이고, 언어는 운명의 침묵이 아니라 고통받는 존재의 끝없는 탄식과 한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관인 거죠. 그리고 이 비에극을 분석하기 위한 핵심 도구로 그는 알레고리라는 개념을 재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낭만주의 시대 이래로 예술의 최고봉으로 여겨져 온 상징과 이 알레고리를 아주 날카롭게 대립시켜요. 상징이 관념과 형식이 완벽하게 하나가 된 아름답고 유기적인 전체를 보여준다면 알레고리는 처음부터 그 둘 사이의 틈, 그 간극을 드러냅니다.
상징이 순간 속에서 영원을 보는 것이라면 알레고리는 사물이 시간 속에서 필연적으로 낡고 부서지고 파편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래서 베냐민에게 알레고리는 폐허의 미학입니다. 예를 들어 해골이 한때 살아있던 생명을 암시하듯이 알레고리는 의미가 텅 비어버린 기호로서 역사의 폭력과 죽음을 증언하는 거죠. 그가 보기에 바로크 비애극은 바로 이 알레고리적인 시선이 지배하는 세계를 보여주는 완벽한 무대였던 겁니다. 이 시기에 랑과 주고받았던 편지들을 보면 이런 심오한 아이디어들이 정말 불꽃 튀듯 오고 갑니다. 그들은 비극과 운명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격렬하게 토론하죠. 랑이 보낸 이 문장 중 보세요. 비극은 점성술을 돌파하는 것이다. 여기서 점성술이란 별에 의해 이미 결정된 운명을 뜻하겠죠. 그 운명으로부터의 탈출이 바로 비극의 본질이라는 말. 인간의 자유의지가 예정된 질서와 어떻게 충돌하는지에 대한 정말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드라마는 그냥 문학 장르가 아니었어요. 운명이라는 거대한 힘에 맞서는 인간 정신의 투쟁을 사유하는 철학의 장이었던 거죠. 그리고 파국이 찾아옵니다. 1925년 프랑크푸르트 대학 교수진은 그의 논문 심사를 공식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들의 평가는 정말 냉혹했어요. 한마디로 이해 불가능하다. 베냐민의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이 위대한 작업은 학문적 성취로 인정받기는커녕 그저 기이하고 난해한 실패작으로 낙인 찍히고 맙니다. 바로 이 순간 그가 그토록 꿈꿔왔던 안정적인 학자로서의 길은 영원히 완전히 닫혀버립니다. 직업적인 파멸.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베냐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신 정말 놀라운 지적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방향을 틀죠. 그는 자신의 그 심오한 통찰력을 새로운 용광로 속으로 쏟아붓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번역이라는 예술이었습니다. 마치 평범한 금속으로 황금을 만들려고 했던 연금술사처럼 그는 언어와 언어 사이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언어의 연금술사가 되기로 한 겁니다. 그는 이전에 시작했던 보들레르의 시집 악의 꽃 번역 작업으로 돌아갑니다. 보들레르, 그는 근대 도시의 풍경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고독한 개인의 내면을 포착한 최초의 시인이었고 이건 베냐민 자신의 관심사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죠. 이 편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는 번역을 단순히 의미만 전달하는 기술적인 작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원작의 운율과 스타일에 대한 깊은 철학적 고민을 통해서 원작이 가진 숨결과 정신을 자신의 언어 속에서 되살려내고자 했던 거죠. 베냐민에게 번역이란 그냥 이 단어를 저 단어로 바꾸는 작업이 아니었어요. 거의 신비주의적인 과제에 가까웠습니다. 첫째, 그는 번역이 원작의 언어 속에 잠재된 순수한 언어를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 순수한 언어라는 건 마치 바벨탑 이전 시대처럼 모든 언어가 지향하는 어떤 근원적인 언어를 뜻해요. 둘째, 원문과 번역문은 깨진 항아리의 두 조각과 같다고 말합니다. 두 조각은 똑같이 생기진 않았지만 서로를 딱 맞추었을 때 비로소 원래 항아리의 형태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두 언어는 서로를 보완하면서 더 높은 차원의 언어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대한 번역은 원작의 새로운 생명, 즉 사후생을 부여합니다. 작품은 번역을 통해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살아남고 새로운 언어라는 몸을 얻어서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아름다운 생각 아닌가요? 그의 지적인 에너지는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또 하나의 완벽한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나오는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이어지는 그 유명한 만연체 문장들. 이건 베냐민의 언어 이론을 실험할 수 있는 최고의 무대였어요. 그는 프루스트의 이 복잡한 문장 구조를 독일어로 옮기는 고된 작업을 통해서 언어가 어떻게 기억과 시간에 붙잡고 또 재구성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더욱 깊게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대학이라는 제도권에서 영원히 쫓겨난 베냐민은 이제 정처 없는 여행자가 됩니다. 그의 서재는 더 이상 대학 도서관이 아니라 유럽의 대도시 그 자체가 되었어요. 그의 관심은 먼지 쌓인 고대 책장에서 벗어나 읽히기를 기다리는 새로운 종류의 텍스트, 바로 근대 도시의 거리와 건축물로 옮겨갑니다. 그는 자신의 사유를 다시 정립하기 위한 결정적인 여행들을 시작합니다.
이 여정을 보세요. 고대 로마의 폐허에서부터 사회주의 혁명의 심장부였던 모스크바, 그리고 19세기 자본주의의 수도 파리를 오가며 이제 책이 아닌 도시의 풍경 속에서 시대의 징후와 무의식을 읽어내기 시작한 거죠. 이 여정들은 그에게 새로운 생각의 재료를 제공한 그야말로 지적인 순례길이었습니다. 그는 장소에 대한 아주 독창적인 이론을 발전시키는데요. 특히 나폴리의 다공성이라는 개념에 매료됩니다. 다공성, 그러니까 구멍이 많다는 뜻이죠. 마치 구멍이 숭숭 뚫린 돌처럼 모든 것이 서로에게 스며드는 성질을 말해요. 나폴리에서는 건물과 거리,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 일터와 집이 명확하게 나뉘지 않고 막 뒤섞여 들어갑니다. 반면에 로마의 거대하고 질서정연한 건축물들은 그에게 차갑고 소외된 느낌을 주었죠. 그는 도시의 건축과 분위기를 통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삶의 형체가 어떻게 조직되는지를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를 진정으로 사로잡았던 도시는 단연 파리였습니다. 특히 그는 19세기의 유물인 아케이드, 즉 유리와 철골로 지붕을 덮은 상점가에 집착하게 돼요. 이 공간, 반쯤은 실내이고 반쯤은 거리인 이 기묘한 공간이 그에게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최초의 꿈의 세계처럼 보였던 겁니다. 온갖 상품들이 화려하게 진열된 아케이드의 풍경 속에서 그는 근대적 욕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자본주의 사회의 집단적 무의식은 무엇인지 그걸 해독할 열쇠를 발견한 거죠. 1920년대 후반, 이제 학계 밖에서 홀로 자신의 길을 걸어야 했던 베냐민은 다가올 시대의 전투를 위해 새로운 지적인 도구들로 자신을 다시 무장하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철학적 무기들이 실패로 돌아간 지금,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상들로부터 자신만의 무기를 벼려내야만 했습니다. 그는 히브리어 공부에 더 깊이 파고듭니다. 물론 시오니스트였던 친구 숄렘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이건 단순한 언어 학습을 훨씬 뛰어넘는 의미를 가졌어요. 베냐민에게 히브리어는 사물과 이름 사이에 마법적인 관계가 존재했던 그 태초의 언어에 대한 신학적 사유로 들어가는 문이었어요. 그는 언어 철학의 가장 깊은 뿌리를 파고들기 위해 이 고대의 언어를 탐구했던 것이죠. 그는 빈의 명렬한 풍자 작가였던 카를 크라우스에게서 새로운 지식인의 모델을 발견합니다. 크라우스는 횃불이라는 잡지를 혼자서 발행하면서 상업주의와 광고에 오염된 저널리즘의 언어를 무자비하게 비판했던 인물이에요. 베냐민은 그가 언어의 오용과 싸우는 모습에서 정의를 위해 언어라는 무기를 휘두르는 진짜 투사의 모습을 본 겁니다. 크라우스는 그에게 단순한 작가가 아니라 부패한 시대를 정화하는 파괴의 천사와도 같은 존재로 보였던 거죠. 그렇다면 낡은 세계로부터 거부당한 그는 다가오는 험난한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 어떤 새로운 사상들로 자신을 무장했을까요? 그의 새로운 무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그때까지 배운 모든 것을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종합해냅니다. 젊은 시절부터 깊이 탐구해온 유대 신비주의, 파리에서 직접 마주한 초현실주의의 혁명적인 에너지,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사진과 영화라는 기술 매체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 여기에 마르크스주의의 역사 유물론을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재해석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는 더 이상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여러 학문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사유의 무기를 벼려낸 그야말로 지적인 투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기 1929년의 편지에서 우리는 그의 남은 생애를 관통할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봅니다. 바로 플라네르, 우리말로는 도시의 산책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는 아무 목적 없이 도시의 거리를 배회하면서 화려한 상품과 익명의 군중 속에서 시대의 비밀을 읽어내는 탐정 같은 인물입니다. 이 한가로운 도시 관찰자의 등장은 그의 필생의 역작이 될 아케이드 프로젝트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고 우리 이야기의 다음 단계를 위한 무대를 마련해 줍니다. 자, 오늘은 발터 베냐민의 이야기 속에서도 가장 폭풍우가 몰아치던 시기, 바로 1930년대 초반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유럽 전체가 흔들리고 베냐민 개인의 삶 역시 송두리째 뒤바뀌던 바로 그때죠. 그가 남긴 편지들은요, 단순히 안부를 묻는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시대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한 지식인이 자신의 생각과 삶을 지켜내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생생한 목소리 그 자체입니다.
이 한 문장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1933년 독일의 모든 상황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겁니다. 공기가 더는 숨쉬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건 그냥 멋들어진 비유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글을 쓰는 모든 게 불가능해진 사회 전체가 질식해가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그 뒷부분입니다. 어차피 목이 졸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사실이 별 의미가 없다. 이미 물리적인 폭력과 위협이 내 목을 조르고 있는데 공기가 나쁘다는 걸 깨닫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저항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극도의 절망감. 이 문장 하나가 당시 시대의 공포를 그대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서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베냐민의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나치즘이 어떻게 그의 숨통을 조여왔고 결국 독일을 떠나게 만들었는지 그 긴박했던 상황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망명지에서 겪었던 끔찍한 고독과 그럼에도 멈추지 않았던 지적 생산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들여다볼 겁니다. 또 그의 평생의 역작이었던 아케이드 프로젝트가 이 시기를 거치며 어떻게 진화했는지, 그리고 그를 버티게 해준 친구들은 누구였는지, 마지막으로 당대의 가장 큰 미스테리였던 작가 카프카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베냐민은 자신의 모국어와 평생의 지적 자산이 담긴 서재를 모두 뒤로 하고 떠나야만 했을까요? 그 배경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정말 숨이 막힐 정도예요. 상황이 얼마나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는지 한번 보세요. 1933년 1월에 히틀러가 총리가 된 건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 달 만에 국회의사당이 불타고 그걸 빌미로 모든 시민의 자유가 사실상 사라져버리죠. 베냐민에게 이건 그냥 신문 속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가 글을 쓰던 가장 중요한 매체인 프랑크푸르터 차이퉁이 무너지는 걸 자기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이건 독일 지성의 보루가 함락되는 것과 같았어요. 유일한 고정 수입이던 라디오 일자리까지 끊겼죠. 이건 단순한 실직이 아니라 그의 지적 활동 기반이 뿌리째 푸피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결국 4월 그는 떠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그의 표현이에요. 공포에 질려서 충동적으로 도망친 게 아니라 가늠한 한 서두르라고 명령하는 순전한 이성에 따랐다고 말하거든요. 이건 감정이 아니라 냉철한 분석 끝에 내린 최선의 판단이었다는 겁니다. 광기가 세상을 지배할 때 이성적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그곳을 떠나는 것뿐이었던 거죠. 이건 그냥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베냐민이 친구 숄렘에게 보낸 편지에 담긴 당시 독일의 맨얼굴이었죠.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공포로 떠돌던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언제든 한밤중에 비밀 경찰이 들이닥쳐서 나를 끌고 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일상이 된 사회. 그는 다른 편지에서 이런 말도 했어요. 사람들의 옷깃을 먼저 살피고 나면 더 이상 그들의 얼굴을 쳐다보고 싶지 않아진다. 나치 배지를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진심 어린 대화는커녕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진 사회. 그런 곳에서 비판적인 글을 쓰는 지식인은 그 존재 자체가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망명, 철학적인 결단,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정말 지독하게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베냐민은 이 혼돈 속에서도 놀라울 만큼 침착했어요. 아파트를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서 최소한의 수입원을 확보하고 스페인의 작은 섬 이비사에서 몇 달 버틸 돈을 겨우 마련하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법적인 신분 문제였습니다. 여름이면 여권이 만료되는데 연장될 리가 없었거든요. 이건 그가 언제든 국적 없는 불법 체류자, 말 그대로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독일에 두고 온 아들 슈테판에 대한 걱정이 떠나지 않았던 거죠.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싸우면서 동시에 아들의 안전을 걱정해야 했던 이 이중의 고통, 이게 바로 망명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다 그렇게 독일을 떠난 베냐민. 그의 망명 생활은 어땠을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모순이 나타납니다. 몸은 안전한 곳에 있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로웠고 생존은 불안했지만 지적인 생산성은 오히려 폭발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아름다운 휴양지 살레모에서 친구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내 자신의 과거라는 폐허,
와, 정말 강력한 표현이죠. 이게 바로 베냐민의 내면 풍경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몸은 안전한 곳에 있었지만 지적으로는 완전히 고립된 섬이었던 거죠. 생각을 자극해주던 친구도 없고 연구에 필요한 책들도 없고 내 글을 실어줄 것도 없는 상황. 그는 마치 폭격으로 폐하가 된 도시에 홀로 남아 과거의 기억과 읽었던 책들의 잔상만을 가지고 겨우 살아가는 생존자처럼 자신을 느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지적인 생망 자체가 꺼져간다는 실존적인 공포였을 거예요. 이게 바로 베냐민이 겪었던 딜레마의 핵심입니다. 밖에서 보면 와, 아름다운 지중해에서 유유자적하는 지식인, 얼마나 멋져요. 그 스스로도 내가 운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라고 자문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내면은 서서히 말라가는 지적 생명력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싸움터였습니다. 그는 이 고립이 길어지면 결국 자신의 정신이 버텨내지 못할 거라는 위험한 시험대 위에 서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물리적인 안전과 지적인 고사 상태, 이 끔찍한 선택지 사이에서의 고통이 그의 망명 생활 내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아는 발터 베냐민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그의 생각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더 치열하게 사유의 끈을 붙잡았습니다. 17세기 스페인 작가 그라시안을 연구하며 시대의 위선에 파헤치려 했고 단 4페이지짜리 메모였지만 그의 평생의 화두였던 언어 이론을 더 발전시켰습니다. 자신이 망명 온 프랑스의 지성계를 날카롭게 분석하는 긴 글을 쓰면서 어떻게든 새로운 땅에 지적으로 뿌리내리려고 노력했죠. 특히 이비사 섬에서의 생활은 그의 정신력을 정말 잘 보여줘요. 새벽에 일어나 수영하고 숲에서 햇볕을 쬐며 생각하고 하루 종일 작업에 몰두하는 스파르타식 규율. 이건 그냥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외부의 혼돈에 맞서서 내면의 질서를 지키려는 정말 처절한 싸움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그 힘 덕분에 그의 사유는 폐허 속에서도 계속해서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의 필생의 과업,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완으로 남은 그 유명한 아케이드 프로젝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세기 파리의 상점가를 통해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신화를 해부하려 했던 이 프로젝트가 망명이라는 개인적인 재난을 만나면서 어떻게 더 깊어지고 또 극적으로 변해갔는지 정말 흥미진진한 대목입니다. 변증법적 요정극. 부제부터가 뭔가 심상치 않죠? 현실과 꿈, 역사와 신화가 뒤섞이는 마법 같은 연극 무대를 떠올리게 하잖아요. 베냐민은 파리의 아케이드를 단순히 물건 파는 곳이 아니라 상품과 욕망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환상이 펼쳐지는 무대, 즉 근대의 판타스마고리아로 본 겁니다. 그리고 변증법적이라는 말을 붙여서 그 화려한 환상 속에서 역사의 진짜 모습을 길어올리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거죠.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핵심에는 2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초현실주의 작가 루이 아라공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어요. 베냐민은 아라공의 책 파리의 농부를 읽고 심장이 너무 뛰어 몇 페이지밖에 읽지 못했다고 고백할 정도였죠. 아라공처럼 하리의 일상에서 꿈과 신화를 발견하려 했던 아주 자유롭고 몽환적인 랩소디 같은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망명 후에 극학자 베르톨트 브레이트라는 강력한 인물을 만나면서 모든 게 바뀝니다. 브레이트가 던진 날카로운 현실인식과 유물론적 시각은 베냐민에게 충격을 줬죠. 그와의 교류를 통해 아케이드는 더 이상 몽환적인 공간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욕망과 계급추쟁이 새겨진 구체적인 역사의 현장이 됩니다. 몽환적인 요정극이 이제 자본주의 사회를 해부하는 엄격한 사회 비평의 무대로 변모한 겁니다. 물론 주변에서는 걱정도 많았어요. 특히 친구 아도르노는 브레이트 때문에 프로젝트의 본질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고 우려했죠. 여기에 대한 베냐민의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브레이트의 영향은 프로젝트를 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본 거죠. 여기서 그가 인용한 시간을 당신의 편으로 만들어라 라는 말은 그냥 오래 버틴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 지적인 충격과 비판을 겪으면서 생각이 스스로 단련되고 변해가는 그 과정을 긍정하는 태도입니다. 아라공의 초현실주의에서 시작해서 브레이트의 유물론을 통과하는 이 긴 여정이야말로 아케이드 프로젝트를 위대하게 만드는 본질이라고 그는 굳게 믿었던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몸은 외딴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는데 정신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었다는 게요. 편지를 통해 이어진 이 관계들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각을 날카롭게 벼리는 숫돌이었고 생존을 가능하게 한 생명줄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지적 네트워크 중심에는 세 개의 거대인 기둥이 있었습니다. 첫째, 게르하르트 숄렘. 가장 오래된 친구이자 그의 가장 깊은 신학적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영혼의 대화 상대였죠. 둘째, 베르톨트 브레이트. 그는 베냐민에게 끊임없이 현실을 직시하라고 요구하는, 때로는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스파링 파트너 같은 존재였습니다. 둘의 논쟁은 격렬했지만 바로 그 충돌이 베냐민의 사유를 더 날카롭게 만들었죠. 마지막으로 테오도어 아도르노. 그는 연구소의 돈으로 베냐민의 생계를 지원해준 든든한 후원자이자 동시에 그의 글에 대해 가장 무섭고 예리한 비판을 던지는 비평가였습니다. 이 세 사람과의 서로 다른 종류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베냐민의 후기 사상이 벼려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말이 베냐민이라는 사람을 정말 잘 보여줘요. 그는 브레이츠 같은 유물론자들과 깊이 교류했지만 결코 스스로를 특정 학파의 추종자로 가두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유물론 체계라는 말 뒤에 느낌표랑 괄호까지 쳐놨잖아요. 나는 그런 딱딱하고 거대한 틀에 갇힐 사람이 아니야 하고 말하는 것 같죠? 그는 신학과 유물론, 신비주의와 마르크스주의처럼 서로 어울릴 수 없어 보이는 생각들을 회피하는 대신 그 긴장 자체를 자기 생각의 에너지로 삼았습니다. 양 극단을 하나의 사유 안에 공존시키면서 누구도 만들지 못했던 자신만의 별자리를 그려내려 했던 것. 이게 바로 베냐민 사유의 독창성이자 위대함입니다. 정신적인 교류도 중요했지만 솔직히 이런 현실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버티기 힘들었을 겁니다. 아도르노가 속한 사회조사 연구소는 망명객 베냐민에게는 정말 생명줄과도 같았어요. 1934년 편지를 보면 연구소가 덴마크로 이주하는 비용은 물론이고 베를린에 남겨두고 온 그의 책들, 즉 서재를 옮기는 비용까지 대주었다고 나옵니다. 베냐민에게 책은 그냥 물건이 아니었어요. 그의 뇌, 그의 기억, 그 자체였죠. 이걸 옮겨줬다는 건 정말 그의 지적인 생명을 구해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로는 아도르노의 비판이 너무 날카로워서 힘들기도 했지만 이 제도적인 후원이 있었기에 베냐민은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치열한 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까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카프카에 대한 에세이입니다. 이 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면 베냐민이 혼자 고독하게 사유하는 천재가 아니라 수많은 대화와 논쟁 속에서 생각을 종합해내는 사람이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친구 숄렘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인데 정말 베냐민답죠? 그는 결코 글을 혼자서 한 번에 끝내는 법이 없었어요. 초고를 가장 믿는 친구에게 보내고 날카로운 피드백을 받고 그걸 바탕으로 때로는 원고 전체를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쓰는 사람이었죠. 당신이 가진 원고는 폐기되었다. 이 한마디에 그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에게 친구와의 대화는 그냥 참고사항이 아니었어요. 글의 운명을 바꾸고 생각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과정 그 자체였던 겁니다. 베냐민의 카프카 에세이는 마치 거대한 용광로 같아요. 서로 완전히 다른 해석들이 그 안에서 부딪히고 녹아내리죠. 한쪽에는 브레이트의 정치적 해석이 있었습니다. 카프카 소설은 자본주의 관료제의 비인간성을 고발하는 사회 비판이라는 거죠. 베냐민은 이 대화를 무려 12페이지나 기록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다른 한쪽에는 슐렘과의 신학적 해석이 있었습니다. 카프카의 인물들은 신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우화라는 관점이죠. 베냐민은 심지어 두엄더미 아래 열쇠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며 가장 엉뚱해 보이는 해석에도 마음을 열어두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읽는 그의 카프카 에세이는 이 모든 관점들이 종합된 결과물입니다. 어느 하나가 정답이라고 말하는 대신 이 모든 해석 사이의 긴장감 속에 카프카의 위대함이 있다고 본 거죠. 이건 베냐민 혼자 쓴 글이 아니라 그의 네트워크 전체가 참여한 공동작업의 결과물이었던 셈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세상이, 그리고 내 삶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바로 그 순간에 생각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건 대체 뭘까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지적인 고민은 그저 사치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 지독한 현실을 버티게 해주는 마지막 힘일까요?
베냐민의 편지들은 여기에 대한 쉬운 정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 질문을 온몸으로 살아낸 한 인간의 처절한 기록을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 보이죠. 그리고 바로 그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금껏 발터 베냐민이라는 한 위대한 사상가의 삶과 사유를 따라 긴 여정을 함께 해왔는데요. 이제 드디어 그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생애에서 가장 어둡고 또 가장 치열했던 마지막 몇 년의 시간. 우리는 그 시간을 그가 남긴 가장 내밀한 기록, 바로 그의 편지들을 통해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 담긴 편지들은요, 그냥 안부를 묻고 소식을 전하는 그런 평범한 글이 아닙니다. 이건 역사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그 거대한 파국 앞에서 한 인간이, 한 사상가가 어떻게 자신의 지성을 끝까지 지켜내려 했는지, 어떻게 그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찾아내려 했는지에 대한 정말이지 피와 살이 튀는 듯한 생생한 증언 그 자체입니다. 자, 이제 그의 목소리를 따라서 모든 것이 부서져 내리는 시대의 한복판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고독하고도 위대한 싸움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한번 가볼까요? 바로 1933년입니다. 이 해는 정말이지 역사의 흐름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든 거대한 균열이 생긴 해였죠. 이건 단순히 베냐민 개인의 삶을 바꿔놓은 정도가 아니라 20세기 유럽 지성사 전체의 물줄기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린 거대한 분기점이었습니다. 그의 편지들을 읽다 보면요, 마치 그 시대의 공기를 직접 들이마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지식인이 숨 쉴 수 있는 정신적, 물리적 공간 자체가 사라져가던 그 순간에 질식할 듯한 감각, 그게 정말 놀랍도록 정확하게 포착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공기가 더는 숨쉬기에 적합하지 않다. 정말 끔찍한 표현이죠. 근데 이건 그냥 문학적인 수사가 아니었어요. 이건 1933년 3월 나치가 막 권력을 잡았을 때의 독일 사회를 그야말로 정확하게 꿰뚫어본 진단이었습니다. 여기서 공기가 뭘까요? 지식인에게 공기란 글자 그대로 숨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바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책이 불태워지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거리에서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공기가 오염되다 못해 아예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 사유가 질식할 수밖에요. 그리고 뒤에 붙는 말, 어차피 목이 졸리고 있다는 이 체념 섞인 표현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미 이성은 힘을 잃었고 폭력과 광기가 모든 걸 집어삼키고 있다는 그런 깊은 절망감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보세요. 이 타임라인을 보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또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돌아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1월에 히틀러가 총리가 되고 불과 한 달 뒤인 2월에 국회의사당에 불이 나죠. 나치는 이걸 공산주의자들의 소행이라고 몰아가면서 그걸 빌미로 사실상 모든 시민의 자유를 정지시켜 버립니다. 영장 없이 사람을 체포하고 언론의 자유를 빼앗는 게 일상이 된 거죠. 그리고 바로 다음 달 3월에 베냐민은 더 이상 독일에 머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그의 망명이 어떤 감정적인 도피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편지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건 순전한 이성의 명령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기의 시대에서 사상가로서 자신의 정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유일한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그는 평생 모은 책들과 연구자료들, 자신의 언어까지 독일에 남겨둔 채 이방인으로서의 고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파리에서의 삶. 왠지 낭만적일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었죠. 베냐민에게 망명 생활은 보이지 않는 두 개의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였죠. 당장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경제적인 투쟁.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낯설고 불안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필생의 과업, 그 거대한 학문적 작업을 어떻게든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인 투쟁이었습니다. 그의 편지 곳곳에는 이 두 가지 압박이 그의 영혼을 어떻게 갉아먹고 있었는지가 정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망명객의 삶이 얼마나 팍팍했는지 이 구체적인 항목들을 한번 보세요. 먼저 돈줄이 다 끊겼습니다. 독일에서 라디오 방송이나 신문기고로 벌던 수입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죠. 법적 신분도 너무나 불안했어요. 언제 만료될지 모르는 여권 하나에 자신의 존재를 의지해야 했으니까요. 이건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였겠죠. 하지만 아마도 베냐민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건
지적인 고립이었을 겁니다. 특히 베냐민의 작업 방식은 온갖 책에서 인용하고 발췌해서 그걸로 새로운 사유의 지도를 그리는 그런 방식이었잖아요. 그런데 2만 권이나 되는 자신의 서재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는 건 이건 정말 사상가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표현, 사람들의 얼굴보다 옷깃을 먼저 쳐다보게 된다는 말,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감시하는 망명자 사회의 편집증적인 분위기, 언제 누가 나를 밀고 할지 모른다는 그 끔찍한 공포를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요. 이 모든 절망과 불안 속에서도 정말 놀라운 건 베냐민의 지성이 단 한순간도 멈추거나 위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이 망명지 파리를 그냥 어쩔 수 없이 머무는 도피처가 아니라 자신의 가장 야심차고 기념비적인 프로젝트를 펼쳐낼 중심 부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에게 파리는 근대성이라는 거대한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풍부하고 흥미로운 텍스트였던 셈이죠. 그 위대한 프로젝트가 바로 전설로만 남은 아케이드 프로젝트입니다. 아케이드는 19세기에 유행했던 상점가인데 유리 지붕이 덮인 통로 같은 곳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단순히 19세기 파리의 역사를 정리하는 게 아니었어요. 베냐민은 그 시대의 표편들 속에서 이를테면 버려진 물건들, 유행 지난 옷들, 낡은 광고지 같은 것들 속에서 우리 시대, 즉 근대성의 무의식과 꿈의 흔적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역사학자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던 이런 사소한 것들이야말로 근대라는 시대가 꾸었던 꿈의 화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꿈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거대한 모자이크처럼 혹은 밤하늘의 별자리처럼 배치하면 우리가 사는 이 근대의 본질이 드러날 거라고 믿었던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발상 아닌가요? 이 편지에 나오는 아름다운 비유가 그의 방법론을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해 줍니다. 숲속에 오랫동안 박혀있던 돌을 딱 드러냈을 때 그 아래에 흙에 찍힌 자국 보신 적 있으세요? 뭔가 축축하고 생생하고 방금 전까지 돌이 거기 있었다는 게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지잖아요. 베냐민이 원했던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과거를 그냥 옛날엔 저랬구나 하고 박물관에 전시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강력하게 연결되는 그 지점을, 그 불꽃 튀는 순간을 포착하고 싶었던 거예요. 과거는 죽은 채로 박제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위기 속에서 갑자기 깨어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충격적인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 이게 바로 그의 역사 철학의 핵심입니다. 베냐민은 특히 시인 보들레르에게서 근대의 비밀을 풀 열쇠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는 보들레르의 시가 아주 독특한 조합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쪽에는 아주 장엄하고 고전적인, 거의 비극에 가까운 언어가 있고 바로크적이라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다른 한쪽에는 신문 가십 기사에나 나올 법한 아주 일상적이고 속물적인 소재들, 진부함이 충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크적 진부함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근대라는 시대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숭고하고 영원한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상품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런 모순적인 시대. 베냐민에게 보들레르의 문체는 그냥 예쁜 시를 쓰기 위한 미학적 선택이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시대의 본질을 꿰뚫어본 역사가의 통찰 그 자체였던 겁니다. 베냐민이 망명 시기에 혼자 골방에 틀어박혀서만 생각했던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가장 중요한 생각들은 친구들과의 아주 치열한 편지 논쟁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완성되었습니다. 마치 대장간에서 쇠를 뜨겁게 달구고 수없이 망치로 두들겨서 단단하고 예리한 칼을 만드는 것처럼요. 아도르노, 브레이히트, 숄렘 같은 당대 최고의 지성들과 주고받은 편지들이 바로 그 용광로이자 모루 역할을 했던 겁니다. 때로는 정말 날선 비판과 오해가 오가기도 했지만 바로 그 팽팽한 지적 긴장감이야말로 그의 사유를 더 깊고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문장은 특히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이트와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당시 베냐민의 많은 친구들은 브레이트의 급진적이고 거친 유물론이 베냐민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까 봐 엄청나게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베냐민은 어땠을까요?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라.
정말 멋진 말이죠. 외부의 어떤 사상이든 그걸 그냥 덥석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사상이라는 거대한 성 안에서 충분히 소화하고 변형시켜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지적인 뚝심과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브레이트와의 만남도 그런 긴 지적 여정의 한 과정으로 여겼던 거죠. 친구들의 시선은 정말 극과 극이었습니다. 평생의 지적 동지였던 숄렘은 브레이트의 생각이 너무 원시적이고 단순해서 베냐민의 섬세하고 복잡한 사유를 망가뜨릴 수 있는 독과 같다고 걱정했어요. 하지만 베냐민의 대답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상을 요새에 비유합니다. 어떤 공격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아주 잘 무장된 요새라는 거죠. 그에게 브레이트의 사유는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자극제였습니다. 자신의 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개념들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관영의 유희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파시즘이라는 현실의 적과 싸울 수 있는 날카로운 무기가 되도록 벼리는 일종의 산성시험 혹은 담금질 과정으로 생각했던 셈입니다. 자, 그리고 베냐민의 지적 여정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바로 테오도어 아도르노입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정말 특별해요. 서로를 깊이 존경하고 아끼는 친구였지만 학문적으로는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는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비평가이기도 했거든요. 특히 베냐민이 쓴 보들레르에 관한 글을 두고 아도르노가 보는 비판 편지는 이 둘의 관계뿐만 아니라 20세기 지성사 전체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꼽힙니다. 아도르노가 뭘 비판했냐면요. 베냐민이 보들레르의 시 포도주의 영혼을 분석하면서 당시 프랑스에 부과되던 포도주세라는 경제적인 현실을 직접 연결한 부분을 문제 삼은 거예요. 이건 너무 단순하게 경제적 토대가 예술이라는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는 식의 기계적이고 속류적인 유물론 아니냐,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비판한 거죠. 자, 여기에 대한 베냐민의 대답이 바로 이 인용문입니다. 정말 정교하고 우아한 자기 변호죠.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포도주세 때문에 이 시가 나왔다고 그게 원인이라고 말한 적 없다. 그건 오해다. 대신 문헌학적 맥락 속에서 즉 포도주세라는 사회적 현실과 포도주의 영혼이라는 시적 현실이 서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아니라 같은 시대의 모순을 드러내는 두 개의 다른 파편으로서 서로를 비추고 조명한다는 점을 보여주려 했다는 거죠.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그걸 이어서 별자리를 만들 때 새로운 의미가 생겨나는 것처럼요. 이게 바로 베냐민의 유명한 성좌적 사유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유럽의 지성인들이 편지를 통해 치열하게 사유의 칼날을 벼리는 동안 그 논쟁의 무대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이죠. 지금까지 베냐민이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 역사의 폭풍이 이제는 그의 삶을 직접 집어삼키는 끔찍한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정말 숨이 막힙니다.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죠. 그러자 프랑스는 독일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요. 나치를 피해 프랑스로 망명 온 유대인 지식인 베냐민이 단지 독일 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 적성국 국민으로 분류되어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아이러니죠? 몇 달 뒤에 주변의 도움으로 겨우 풀려났지만 이듬해 5월에 독일이 프랑스까지 침공해버립니다. 파리도 더는 안전한 곳이 아니게 된 거죠. 6월 그는 독일군이 파리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탈출길에 오릅니다. 정말 하루하루 포위망이 좁혀오는 게 느껴지시죠? 수용소에서 나와서 파리로 돌아온 직후에 쓴 편지인데요. 이 한 구절은 당시 그의 심정을 정말 날카롭게 보여줍니다. 그의 작은 방에 놓여있던 방독면, 이건 곧 닥쳐올 전쟁, 그리고 죽음의 공포를 상징하는 아주 구체적인 사물이잖아요. 근데 베냐민은 이 방독면을 보면서 중세 수도사들이 자신의 방에 걸어두었던 해고를 떠올립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가장 치열하게 글을 쓰고 생각하는 이 순간에도 죽음과 파국의 가능성이 그림자처럼 바로 곁에 있다는 걸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 서늘하고 슬픈 이미지 아닌가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이런 극한의 상황,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도 베냐민의 최우선 관심사는 오직 하나, 자신의 작업을 계속하고 보존하는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수용소의 철조망이 그의 몸은 가둘 수 있었어도 그의 사유까지는 결코 멈추게 하지 못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는 자신이 평생 글로 탐구해왔던 그 적사의 파국을 이제 자기 온 몸으로 겪어내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수용소에서 풀려난 비, 그의 세계는 단 하나의 과제로 축소됩니다. 어떻게든 내 작업을 지켜내야 한다. 수용소에서 아도르노가 보낸 짧은 전보 한 통이 절망 속에서 자신을 버티게 한 정신적 자산이었다는 고백을 보면 그가 그 지성의 세계와의 연결을 얼마나 간절하게 붙들고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또 자기가 가장 아끼는 보들레르 연구의 다음 편 집필을 망설이는 모습. 이건 단순히 글이 안 써져서가 아니에요. 이 위대한 작업을 시작했다가 완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죽거나 모든 원고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의 개인적인 비극과 평생의 지적 과업이 이제는 분리할 수 없을 만큼 비극적으로 뒤엉켜버린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제 베냐민의 여정, 그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사유는 가장 어두운 절망 속에서 가장 찬란한 빛을 뿜어냅니다. 모든 길이 막혀버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는 오히려 역사란 무엇이고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깊고도 심오한 통찰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그의 마지막 글들은 그의 지적인 유언이자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건져올린 한 줄기 희망의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베냐민의 후기 사상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절박한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는 늘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로 쓰여집니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패배한 사람들, 억압받았던 사람들,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꽁, 희망은 그냥 역사에서 지워져 버립니다. 파시즘이라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승리자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그 총체적 파국의 순간에 베냐민은 고민한 겁니다. 이 승자의 연대기를 어떻게 폭파시키고 그 폐허 속에서 잊혀진 과거의 목소리들을 구출해낼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베냐민의 대답이 바로 모나드라는 개념입니다.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베냐민에게 역사 속의 어떤 사물이나 사건은 그냥 과거에 죽은 유물이 아니에요. 그건 마치 그 시대 전체를 압축해서 담고 있는 작은 수정 혹은 홀로그램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 그가 연구했던 19세기 파리의 낡은 패천 판화 한 장을 떠올려 보세요. 보통의 역사학자한테는 그냥 옛날 그림일 뿐이겠죠. 하지만 베냐민에게 그 판화는 하나의 모나드입니다. 그 안에는 당시 여성들의 새로운 용상, 상품에 대한 물신주의, 화려한 자본주의의 이면에 숨겨진 착취 같은 그 시대의 모든 긴장과 모순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가 이 그림을 딱 마주하는 순간 그 안에 잠자고 있던 과거가 충격을 받고 깨어나면서 우리 시대의 문제, 예를 들면 오늘날의 패스트 패션이나 소배 지상주의와 같은 문제와 강력하게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과거가 현재 속에서 폭발적으로 되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모나드입니다. 바로 이 문장이 그 모나드적 역사관을 완벽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닫힌 사실성이라는 환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예로 든 패션 판화를 그냥 19세기엔 저런 옷을 입었구나 하고 과거의 사실로만 보고 끝내는 태도를 말해요. 박제된 사실로만 보는 거죠. 하지만 베냐민은 그게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과거는 우리 자신의 역사적 경험, 즉 우리가 지금 처한 위기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재구성될 때 비로소 그 진정한 의미를, 그 진짜 얼굴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과거에서부터 뻗어나온 수많은 선들이 바로 지금 우리의 위기라는 한 잠으로 모여들 때 우리는 비로소 승자의 역사에 가려져 있던 진짜 역사를, 패배한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베냐민의 사연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끝납니다. 그는 역사를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계속 발전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과거로부터 불어와서 현재의 우리를 미래로 속수무책으로 떠밀어버리는 거대한 잔해더미를 쌓아 올리는 단 하나의 거대한 폭풍으로 봤습니다. 자, 이 멈추지 않는 폭풍을 멈춰 세울 비상 브레이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베냐민은 아마 그 브레이크를 당기는 힘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승리자들이 써놓은 역사를 그대로 믿지 않고 그 안에 숨겨진 고통과 희망의 목소리를 찾아내서 현재로 되살려내는 바로 그 실천 말입니다. 베냐민의 마지막 편지들은 우리에게 정답을 주는 대신 이 폭풍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거대하고도 시급한 질문을 영원한 유산으로 남긴 셈입니다.